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고된 대로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들, 봄이 온다는 소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계절에 많이 비유하죠. 그리고 각종 규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9번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식을 줄 모르다가 이제 된 소리를 받으니까 겨울이 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고금리 때문에 대출금리가 워낙에 커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겨울이 와서 저점을 알 수 없을 만큼 반토막도 났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 분양가 밑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이게 최저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잘 될 때는 또 핫하다, 과열됐다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얼어붙었을 때는 시장이 이제 얼어붙었다. 그래서 마치 계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어붙었다는 얘기는 이제 겨울이라는 얘기죠. 차가운 겨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첫 번째 전제, 과연 이게 이 겨울이 계속돼서 영원히 빙하기처럼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봄이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역사상으로 보면 우리가 봄이 온다라는 거, 지금도 겨울입니다. 12월 달이고 유례 없이 춥죠. 영상의 기온이 언제였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실제 이 기온 자체도 매우 추운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봄이 올 거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야, 이렇게 너무 추워져갖고 이제 봄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영영 빙하기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봄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봄이 올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지난 살아온 세월 동안에 매년 봄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추워져도 봄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듯이 부동산 시장도 지난 경험을 비추어 봐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래되지 않을 거다. 봄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언제쯤 봄이 올 거냐라는 거죠. 언제쯤 봄이 올 거냐. 저는 곧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그런 그 전문가들 또는 기사들을 봤을 때 기사나 전문가들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얼어붙어 있는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문제 생긴 거니까 이 고금리 상황이 2년 이상도 갈 수 있다. 2년까지 참으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지만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서도 특히 아예 이 봄이 오기 전에, 실제 봄이 오기 전에, 3월 되기 전에 고금리 상황은 풀릴 거다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자, 한참 자이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막 생겨 나갔을 때, 그때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계속 자이언 스텝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더 금리는 많이 빠르게 올릴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을 때도 저는 올리지 못할 거다. 이제 임계점에 왔다라는 말씀들을 드려왔고요. 요즘 보시면 어때요? 정책이죠. 이제 막 금리를 막 올려대는 게 아니라 정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은행권들에서 보면 조금씩 그러니까 예금 금리도 막 6%대 금리, 7%대 금리, 8%대 금리를 줄 것처럼 이자를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4%대 머물고 있고 조금씩 은행의 대출 금리 또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서 그러냐? 우리가 그 하루 중에 온도가 제일 떨어질 때가 이제 해 뜰 때잖아요. 그러니까 해 뜰 무렵 이때가 제일 춥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제일 깊을 때가 곧 이제 여명이 밝을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봄이 오는 첫 번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정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 중에 양 두 가지, 양대 산맥인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나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의 반대편으로 이 부동산 정책 이게 이제 그 경제 정책의 매우 중요한 한 꼭지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너무 치솟아도 문제가 됩니다. 왜? 청년들이 내 집 마련 못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아도 정치권에서는 부담을 갖게 돼요. 자,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싸질 때까지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 뭐 30분의 1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정권이 칭찬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집들의, 이 모든 가게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데 그 재산이 반토막 난다, 그 재산이 10분의 1 토막 난다, 그 재산이 30분의 1 토막 난다라는 점에 문제가 생기고요. 다음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거의 상당수가 대출을 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도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역전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또 대출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전세를 대출로 들어가신 분들이 어려움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이 대출 이 집의 가격 자체가 반토막 나고 10분의 1 토막 나버리면 대출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내 재산은 다 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반드시 은행이 무너지고요. 은행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 또한 정권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게 이 물가 상승률 정도만 집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이 정도 그림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쓸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카드가 뭐냐? 예전에는 이 부동산 정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세 가지로 들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대출 규제, 대출 규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전매. 모든 부동산은 전매로 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자본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전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뭐 조정대상 지역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지구, 그다음 조정대상 지역을 나누는 가장 큰 첫 번째가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 그래서 전매 제한을 둘 거냐 말 거냐 또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매입을 한 상태에서 과연 몇 년 동안 보유를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느냐. 5년을 보유해야 되느냐, 8년을 보유해야 되느냐, 10년을 보유해야 되느냐. 이런 제한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을 어디까지 해줄 거냐, 얼만큼 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출을 규제한다는 건 부동산을 사지 말으라는 시그널이고요. 대출 규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 그다음에 전매 제한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 그다음에 전매 제한을 풀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육성책과 규제책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 정부에서 묶었던 규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고 있어요. 확 풀리진 않고 하나 둘씩 풀리고 있어요. 그건 무슨 시그널이냐면 너무 안 사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락하는 것도 문제다. 조금씩 자본 있는 사람들은 사주세요라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지난 정부에서 많이 썼던 세 번째가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징벌적 과세. 그러니까 이 적폐라는 용어를 쓰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폐다, 사회적 문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징벌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징벌로 해서 중과세를 물고 세금을 더 많이 무는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도 부동산을 규제하는 뭐 이러한 정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의 육성책이다, 규제책이다라고 나누는 것은 세 가지다. 전매다, 두 번째는 대출이다, 세 번째는 세금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규제하기도 하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다. 눈으로는 이렇게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고 새싹이 움트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꽃이 다 피고 날이 더워지고 이러므로 해서 봄이 된 걸 느낄 수 있겠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 되면 한 두세 발짝 늦은 거예요. 먼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봄이 와서 농사를 지을 때도 미리 준비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그 계절이 왔을 때 이미 벌써 모가 자라고 새싹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해야 좋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부동산도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큰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봄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봄이 와요? 제주도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봄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도 전체가 빵 뜨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부터 먼저 옵니다. 어느 지역부터 먼저 와요. 어떤 투자 종목부터 먼저 와요. 그게 확산돼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바로 규제들을 조금씩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제가 아직도 더 많이 풀려야 되겠죠. 그럼 이 규제가 풀고 있는 게 여러분이 느끼실 때 늦는 것 같나요? 오래 걸리는 것 같나요? 아니면 빠르게 풀고 있는 것 같나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부동산이 그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역사에 대한 얘기는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후반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금리가 더 이상 오르고 있지 않다. 오르고 있잖아.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시그널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시그널은 어디에 있냐면 기사에서 여러분이 접했겠습니다만 많은 대기업들과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롯데가 더 심각하긴 한데 심지어는 20대에게도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은행권들도 명예퇴직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 뭐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을 해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후행 지표라고 불러요. 경제의 후행 지표다. 자,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 사업이 늘고 장사가 잘 되고 다음에 또 새로운 뭐 판로가 뚫리고 이렇게 생산 라인을 늘리게 되면 이 생산 라인은 한 번에 늘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빵으로 예를 들자면 한때 포켓몬빵이 엄청나게 인기였죠. 또 옛날 라면 중에 꼬꼬면 이런 건 엄청 인기였죠.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허니버터칩 뭐 이런 거 인기였잖아요. 그럼 얘가 잘 팔린다고 해서 함부로 생산 라인을 막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 팔리고 있는 이 상황이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하죠. 그래서 생산량이 딸리고 물건이 딸리고 구매 대란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얘가 좀 장기적으로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생산 라인을 정비하고 늘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신규 채용이에요. 신규 채용.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다. 다음에 또 얘가 채용이 늘어난다. 얘는 채용이 늘어나는 건 경제가 성장되는 거에 거의 뭐 후행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을 더 늘려서 뽑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채용하는 것도 후행 지표고요. 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져요.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 정리해고 하지 않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질 때도 퇴사시키고 명퇴시키고 하는 것들이 후행이에요. 후행 지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퇴사를 시킨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기업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후행 지표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또 하나의 경제, 바로 기업들 입장에서 정부가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만큼 올라갔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보는 게 바로 취업률이죠. 취업률. 그거 올리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얘가 취업이 떨어지고 대량 해고가 예고돼 있어요. 그럼 정부에선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왜 자르느냐?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바로 이 고금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리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예전에 그 징벌적 세금으로 해서 전 정부에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렸을 때 그들은 이제 집을 많이 가지면 부자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이꼴 부자. 그럼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지. 세금을 많이 낸 걸 가지고서 경기에 투입하겠다, 경제에 투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그 생각은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다. 경제를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죠. 자, 그래서 징벌적인 세금을 물려놓으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금이 늘어난 부분을 누가 가져갔어요? 세입자가 가져갔죠. 월세 올리고 전세가 올리고 임대료 올리고 해서 세금이 늘어난 부분을 전부 다 없는 서민에게 전가시켜서 서민들이 더욱더 힘들어졌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네요. 어쨌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은 자본을 대출을 이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매달 내던 이자가 300억이었다고 쳐요. 매달 내는 이자가 300억이야. 그 정도 이자 내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게 크니까 그 정도 이자를 감내하면서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사업이 더 늘어나고 확장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금리가 올라가서 매달 내는 금액이 300억에서 600억으로 늘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300억이라는 돈이 매달 그냥 더 사라지는 거거든요.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 기업들이 그냥 300억을 더 많이 버니까 더 낼 것 같지만 줄이려 듭니다. 그 300억을 어디선가 보전하려고 들어요. 어디서 보전할까요? 바로 인건비에서 보전하려 듭니다. 인건비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여러분도 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저도 뭐 직장생활 많이 했습니다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철밥통 지키면서 그냥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는 막 자를 수 없죠. 자르면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서 못 자르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명분이 생기잖아요. 회사 문을 닫을래? 아니면 정리해고할래? 누군가가 희생할래? 아니면 다 그냥 다 죽을까? 이게 돼버리니까 해고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감축해버리는 거죠. 그런 타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 청해고 예고하고 있죠. 얘가 바로 큰일 났다 경제가 무너진다. 이거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라 금리가 고금리 상황은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지금 예금 금리가 잘 찾아보시면 6%대 예금 정기 예금들도 있고요. 5%대도 있어요. 역사상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본이 있으시다면 5천만 원 정도 있으시다면 안쪽 50만 원 안쪽으로 있으시다면 5천만 원 찾으세요. 역사적으로 두 번 다시 없을 금리입니다. 또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저축은행에서 기존의 2.5%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4.5%를 올리겠다. 사람들이 바본가요? 고정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취소됐었는데 그것처럼 은행은 금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리가 왜 그러면 4%에 머물러 있는 이 금리가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6% 7% 8%안 올라가냐면 이미 벌써 이 고금리 상황이 곧 떨어질 거라는 것을 정부도 경제학자들도 은행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예금 상품들을 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 정도, 6% 정도 금리가 있는 정기 예금이라면 그 역사상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예전에 시중에 그 인플레이션이 한 이제 14%씩 하고 예금금리가 10%씩 하던 그 시절은 역사상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성장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많이 예전에는 식민지 같이 경제 식민지 같이 저임금으로 일을 해주는 나라들이 있었고 거기서 임원을 내서 많은 회사들이 임원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 버는 나라는 돈을 벌고 그 돈 버는 나라들에게 부가 집중됐죠. 집중되면서 거기가 계속해서 성장이 빨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따라서 올라갔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조금씩 경제 기반이 쌓여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독점적으로 막 돈을 벌어내고 경제가 막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이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풀렸던 자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 고금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얘는 한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계속 저성장, 저금리 뭐 이렇게 노멀한 글로벌 뉴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질 겁니다.
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봄이 오고 있는 것을 역사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매년 봄이 오니까. 그렇다면 부동산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막 급격하게 올라간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현재의 시스템을 운영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이거든요. 한 번. 그게 바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어땠어요? 규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랑 비슷했죠. 규제를, 그렇다고 좌파는 규제하고, 뭐, 우파는 뭐, 규제를 푼다, 이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으면 그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육성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좌우 상관없이, 좌우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규제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노무현 때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그리고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규제는 잔뜩 늘어있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죠. 지금 상황과 매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러면 정권을 받자마자 바로 그러면 규제책을 이제 풀었냐? 그래서 육성책을 썼냐? 그렇지 않았어요. 좀 관망했어요. 관망해서 한 2년 정도를 관망했습니다. 그랬다 그때부터 하나 둘씩 서서히 풀었죠.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을 산 사람이 위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래서 움트고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게 언제였어요? 바로 문재인 정부 때 폭발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규제책을 그때부터 쓰고 써서 지금의 상황이 왔죠. 이렇게 부동산은 사이클로 돌고 돌고 돕니다. 돌고 돌고 돌아요. 약 10년에서 14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돌고 돕니다. 물론 뭐 침체기, 뭐 회복기, 그다음에 성장기, 확산기, 과열기, 그다음에 다시 또 침체기로 돌고 돕니다만 그걸 쉽게 설명드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돌고 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봄 돼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봄이 완전히 됐다. 꽃이 활짝 열렸다. 이거에 대한 시그널은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두 가지 시그널이에요. 첫 번째, 강남 3구에 대한 규제가 모두 사라졌을 때, 강남 3구에 대한 규제가 모두 사라졌을 때가 완연한 봄이 될 겁니다. 완연한 봄이 될 거예요. 고전에 뭐 산수유도 피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제 봄인가? 아직 춥긴 한데 봄인가? 그거는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렸을 때예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제주도에 이제 유채꽃이 막 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강남 3구에 대한 규제가 모두 풀렸다 그러면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남 3구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다음에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은 뭐 박근혜 정부 때가 있냐 그렇지 않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풀렸죠. 그리고서 다시 이제 부동산이 성장되고 확산되고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뉴스를 뭐 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것들이 쏠쏠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몇 주택까지 뭐 또 얼마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다주택자의 규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곧 봄이 멀지 않았다. 산수유가 필 시기가 멀지 않았다. 제주도에 유채꽃이 필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저랑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의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자면, 굉장히 어렵게 좀 사셨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대출이 90%가 대출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짜리의 후암동에 1억짜리 빌라, 다 쓰러져가는 빌라를 삽니다. 걔가 4억으로 올랐고요. 거기서 발생한 차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또 8억짜리 사셨다가 지금 현재 13억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0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언제? 이명박 정부 때 봄이 오기 전에 바로 요때쯤, 요 계절쯤에 사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지 봄 돼서 한 번만 부동산 투자를 할 게 아니잖아요. 얘가 굴려서 최종적으로 한 세네 바퀴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첫 번째 차익이 오르는, 그러니까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가는 거에서부터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회복기에서 성장기로 차익 발생하잖아요. 성장기에서 확산기로 되잖아요.
그때까지 한 3바퀴 정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산 사람이 위너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산 사람이 위너이듯이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랑 윤석열 정부 때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이명박 정부 때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의 하락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금리라는 상황이 했으니까 옛날에는 계속 금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규제책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쓰던 규제책처럼 노무현 정부 때 규제책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거였는데 이제는 그 고금리 상황 때문에 얼어붙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얼어버리고 가열차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육성책도 그 규제를 푸는 것도 되게 빠르게 풀고 있어요. 원래 처음 이야기가 나온 건 내년 상반기쯤에 풀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올해 초반부터 풀었던 규제들이 많습니다. 풀고 있는 규제들이 많고 일시적으로 되게 많이 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기회는 옵니다. 더 빠르게 기회가 와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자, 봄이라는 게 한 방에 쭉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이 한 방에 쭉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부터 오죠? 그럼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지금 현재 지방부터 올까요? 그렇지 않고요. 가장 중심, 부동산에 먼저 가격이 오르고 먼저 규제가 생기는 지역부터 됩니다. 하지만 강남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강남은 아니고요. 자,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4대문 안에 14만 평이에요. 엄청난 대규모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꽁꽁 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누구라도 와서 보면 야 여기가 대박날 자리구나라는 건 보일 수밖에 없는 자리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봄을 맞이하는 이 4대 문안의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번에는 정부의 그 보도자료가 지난주에 보도자료 가지고 쭉 풀면서 설명했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찝어드리는 그래서 얘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왜 대박인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왜? 엄청난 상가 주요 좋잖아요. 명동 상가를 대체할 자리니까 이 상가가 이제 내년 초에 정계약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그 타이밍을 가지고 가장 좋은 물건에 대해서 꼭꼭 집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